안녕하십니까. 인류가 100년 넘게 연구를 거듭하던, 그러면서 찾아 헤매던 꿈의 물질 초전도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영화 속의 UFO 같은 비행체도 가능하고요, 컴퓨터 기술이나 속도도 상상 못할 정도의 변혁을 가져올 물질인데, 이걸 한국의 연구진들이 발견해냈다라고 하면서 LK99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논문을 발표했었죠. 자, 그 후 약 한 2주 넘게 지금 지난 현재까지 맞다 안 맞다 이 과학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과학 매거진 네이처라는 그 매거진에 중요한 기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독일의 연구진들이 검증을 한 결과인데요.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자평, 타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일지 오늘 이 보너스 뉴스에서 이 소식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기소와 관련해서 재판을 맡을 판사가 결정해줬습니다. 판사복을 입은 지 그런데 몇 달 안 된 그야말로 초신참 판사인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와이 산불 참사를 기회 삼아서 현지에 땅이나 집을 사들이려는 이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얼마 전에 간단하게 전해드린 바는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네 전체가 전소돼서 잿더미밖에 안 남은 그런 지역의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죠. 그러면서도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생존자기도 하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업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다 타버린 당신 집 내가 좋은 가격에 줄 테니까 팔지 않겠습니까? 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화를 면한 생존자이자 다 탄 집의 그 소유주인 그들에게 이게 할 짓이냐? 라는 그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화를 거는 그들은요, 소규모 개인 부동산 업자라기보다는요,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 관계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어차피 다 타버린 주택 단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이것을 호화 리조트로 꾸미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와이키키 해변같이 고층 호텔도 많고 또 고급 쇼핑몰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해변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리조트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불행 앞에서 그래도 이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생존자들을 상대로 자꾸 이런 접촉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존자들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고 또 사회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가자 현지 당국이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를 당분간 금지한다라는 부동산 거래 임시 중단 조치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요, 주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시냐? 지시 내용은 이 산불 피해자인 마우이섬 라하이나 일대의 토지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건 물론 업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라면서 누구도 토지 수탈로 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디 땅을 사겠다는 제안을 들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존자는 물론이지만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접촉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서 생존자든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그들의 가족이든 거래를 받아들이면 훨씬 형편이 나아지실 겁니다 라면서 접근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재 라하이나 일대에서는요, 최소 2,200여 채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주거용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에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 재건 과정에서 여하튼 산불로 전소되고 그랬으면 재건은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재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서 현지 주민들이 쫓겨나고 부유한 외지인들이 도시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산불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죠. 자, 그러자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사는 어제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안에
라하이나 지역의 부동산 거래 중단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또 주민들이 이 땅을 계속 갖고 있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의 수는요 1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그런데 9명에 불과합니다. 신원 확인이 바로바로 안 되는 이유 더 설명 안 드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다시 또 한 번 또 입에 담기가 저로서도 좀 괴롭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하와이 산불 참사가 결과적으로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공터를 가득 메운 그 외래종 초목 때문에 큰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주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정부위원회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에 외래종 풀 때문에 하와이가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버려진 사탕수수 밭을 메운 그 외래종 초목을 지목하면서 불이 잘 붙고 순식간에 타버리는 그런 연료다라고 말하면서 대책 마련을 빨리 황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당국에 권고를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하와이에서는요 과거 사탕수수 농장들이 있던 큰 규모의 땅이 사탕수수 산업에 쇠퇴하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그러자 그 땅에 이름도 모를 각종 초목이 무성해진 것입니다. 이들 초목은 쉽게 불이 붙고 또 더 잘 타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하이나 주변의 땅은 18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모두 사탕수수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이후에 무려 약 한 2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초목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당국이 토지를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왔다면 산불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물 안 줘도 자기들이 그냥 막 쑥쑥 막 자라는데 그런 잡초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말이냐 라면서 이 볼멘 소리로 해명을 하려 들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을 방목시키는 데 이용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땅을 좀 개간해서 농업용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잡초를 줄였다면 이번과 같이 끔찍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의 경우도 영상을 보시면 송전선이 강풍에 뚝 끊어지면서 문제의 그 초목 위에 툭 떨어지면서 작은 불꽃이 튀었는데 불꽃이 튀자마자 순식간에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잡초에 불이 붙어 번진 그 화염은요 강도가 너무 세고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이 아예 없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라는 정황,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 영상과 그리고 증언 등을 통해서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일부 주민들이 뛰어서라도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뛰어서 도망가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뛰는 속도보다 이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잘못하면 내가 피해를 입겠다 싶어서 결국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화재의 희생자는 현재 111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실종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해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이게 정말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저히 미국에서 일어났다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생활경제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가 모델인 S와 X의 가격을 $10,000씩 낮춘 저렴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그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모델 S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은 $78,490에 판매됩니다. 또한 모델 X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 가격은 $88,49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모델 S의 시작 가격이 $88,490 그리고 모델 X의 시작 가격이 $98,490였던 것에 비해서
각각 $10,000씩 낮아진 가격입니다. 대신 1회 충전 시에 최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행거리가 최대 405마일인 모델 S는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에서는 최대 320마일로 줄어들었고, 기존에 최대 348마일인 모델 X는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에서는 269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는 결국 배터리 싸움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조금 올리고 가격 왕창 올리고 배터리 성능 조금 내렸다고 $10,000씩이나 깎아주네요. 네, 미국인들의 생활 경제 소식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저축보다는 여행에 나서기를 원하는 성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도 한번 입장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뉴스를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뱅크레이트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미국 성인의 상당수가 비상금이 부족하더라도 여행을 위한 지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여행을 다녀왔거나 또는 앞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밝힌 63%의 성인 가운데 44%가 최소 $1,000 이상을 지출을 했거나 또는 $1,000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얼마를 쓸 예산인가에 대한 그 대답은 세대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습니다. 베이비 부머와 X세대는 50%가 최소 $1,000 이상을 쓰겠다라고 답한 반면 Z세대, 이 Z세대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 중에 G세대가 가장 알뜰 여행을 선호했습니다. 자, 이 Z세대가 몇 살인지는 다 아시죠? 나이로 따지면 지금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를 Z세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알뜰 세대예요. 세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이전보다 비용을 좀 아끼려는 그런 마음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성인의 29%는 보다 저렴한 여행지나 보다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용을 아낄 수만 있다면 항공편 대신, 즉 비행기 여행 대신에 운전을 해서 여행에 나서겠다라는 응답자도 26%에 달했습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는 이자율도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소비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여행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셈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고물가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인들이 소비를 생각만큼 많이 줄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지갑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요즘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가 전망한 수치 4.1%를 크게 상회하는 소위 깜짝 실적입니다. 월마트는 상반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연간 실적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2분기 호실적을 낸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월마트뿐만이 아닙니다. 할인 제품 판매 업체인 TJX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역시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TJX는 매장 방문 고객이 늘어난 데다가 의류와 가정용품 수요가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도요, 전문가의 예상치보다는 수익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타겟 역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 호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대형 마켓들도, 그리고 대형 마트들도 실적 전망을 올리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연착륙의 기대가 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을 빠짐없이 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면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은 꿈틀꿈틀, 중국은 끙끙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썼었는데요. 지금 보면 딱 그게 맞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급격히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급격한 침체는 아니고 부드러운 침체를 한 뒤에 곧바로 좀 상승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전 세계가 걱정을 할 정도로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이 비구이위안이라는 업체의 지급불능 사태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은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그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이제부터는 아예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미국은 물론입니다만은 중국이 재채기를 해도 한국은 감기 걸릴 그런 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미국에 있는 우리 미주 한인들도 사실은 좀 한국과 연교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주 한인들도 좋을 게 없거든요. 자, 실제로 최근 1년의 중국발 위기설로 인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요, 달러당 1,300원 남짓이었던 게 지금은 1,34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Ticking time bomb. 짝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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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의 일촉즉발의 그 경제 위기는요, 사실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내일 주말 특집으로 중국 경제 위기 상황을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특집 보도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와 그 반도체법이 시행된 지 이제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수를 보니까 그 대미 투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돈이 이렇게 많았나 봐요. 기업 활동도 이렇게 왕성한가 봐요.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가운데 잔챙이들 말고 1억 달러가 넘는 1억 달러 이상 규모만 집계를 해본 결과 한국의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이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들의 그 프로젝트가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몇몇 나라를 합친 건데 그렇게 유럽 몇몇 나라를 합친 그 건수도 한국의 20건에는 미치지 못하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인데 한국과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 9건. 그리고 이어서 캐나다 5건, 대만 3건 등의 순으로 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 미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수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발표를 여러 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금액이 많지 않은 것들이었고요. 지금 기준이 된 그 1억 달러 이상의 규모 프로젝트만 보면 중국은 대미 투자 1억 달러 이상 3건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 생산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소위 미국식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심해질 것을 대비해서 아예 미국에 공장을 지어버리는 한국 기업들이 많았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선거 운동에 한국의 기업들이 자이던 타이던 좋은 소재거리를 하나 준 셈인데요. 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베네핏은 좀 제대로 챙겼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걸 제대로 계산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걸 우리 과거 한국의 그 유교식 마인드로 조금 뭐 너무 꼼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미안해하거나 좀 불편해할 필요 지금 시대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이곳 미국에서는요.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런 거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철저한 give and take 나라니까요. 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4번째 기소 사건의 재판을 임관 6개월 차 초신참 판사가 맡게 돼서 지금 주목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스캇 맥카피라는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스캇 맥카피 판사는 올해 불과 34살로 지난 2015년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를 거쳐서 2018년부터 조지아주 북부 지역 연방 검사를 지내다가 지난 2월에 처음 이 판사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판사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조지아주 법원 판사의 평균 나이가 59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34세의 그의 나이, 판사 가운데는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판사가 소위 말하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애송이 판사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일각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판사, 애송이 판사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큰 재판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법조계에서는요, 대체로 스캇 맥카피 판사를 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맥카피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하고 상냥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신참 판사에게는 다소 벅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맥카피의 법정을 경험했다라는 제이 앱트라는 변호사는 그는 트럼프 사건의 압박을 다룰 때 가장 필요한 핵심 자질인 인내심을 갖고 있는 판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하튼 77세의 피의자 트럼프와 34세의 신참 판사의 이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보너스 뉴스로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냉동 김밥이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리고 인기 짱이다, 인기 최고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댓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독자님들은 오늘 당장 가서 사 먹어 보겠습니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구독자님은 방송 보고 트레이더 조로 달려갔는데 이미 솔드아웃, 다 팔려서 없어서 못 샀습니다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이거 봉골레 파스타 얘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봉골레 파스타의 주 재료인 조개와 관련된 얘기이긴 합니다. 자, 이탈리아 동북부에 위치한 베네토 주가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중해에 유입된 외래종 푸른 꽃게의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이탈리아 해안에서 조개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조개는요, 단순한 조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파스타, 그 봉골레 파스타의 주 재료가 조개이기 때문에 만일 그 조개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면 봉골레 파스타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조개를 싹쓸이하면서 잡아먹고 있는 이 푸른 꽃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290만 유로, 미국 달러로 하면 약 한 320만 달러를 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서양 서부에 주로 서식하는 푸른 꽃게는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 해안에 퍼져서 조개, 홍합, 굴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이탈리아 조개 양식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몸무게가 최대 1kg에 달하는 이 푸른 꽃게는 먹성이 엄청나서 날카로운 집게로 이 조개 껍데기를 마구 뜯어내면서 조개를 먹습니다. 조개를 뜯어먹는데 아주 능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조개 생산국이죠. 그런데 이제 푸른 꽃게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이탈리아 조개 양식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조개가 없으면 봉골레 파스타를 먹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 이탈리아의 꽃게와의 전쟁, 그 결과가 그래서 더더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그 한국의 드라마 제목이 아마 파스타였죠? 그 유명한 배우 이선균 씨가 거기서 셰프로 나와서 툭 하면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파스타 하나라고 외치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봉골레 파스타 하나를 외치는 그 이선균 씨의 음성이나 그 내용을 그 성대모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대사가 이제 봉골레 파스타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조개가 다시 좀 잘 살아났으면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도 봉골레 파스타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꽃게와의 전쟁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조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꽃게와의 전쟁에서 꽃게를 잡아들였는데 그 푸른 꽃게는 먹는 게 아닌가? 못 먹는 건가? 만일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잡아서 같이 음식으로 만들면 되지 왜 그걸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골치 아파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꽃게 잡아서 음식으로 할 수 있다면 꽃게도 잡고 조개도 보호하고 봉골레 파스타도 보호하고 해서 일거삼득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LK99 논란 종지부. 독일 슈투트가르트 막스 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이 한국의 퀀텀 연구소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발표한 그 LK99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검증 결론 가운데 가장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팀은 LK99가 초전도체가 보이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이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또 네이처지도 이를 취재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는
파스칼 푸팔 박사가 이끄는 막스 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이 LK99의 순수한 단결정 합성에 성공했는데, 이를 통한 실험 결과, 다시 말해서 그 한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했다는 그 LK99라는 물질과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해서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LK99 단결정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절연체임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꿈의 물질 초전도체는요, 잘 아시는 대로 전기나 에너지를 보냈을 때 저항이 하나도 없는 전기 저항 제로인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한 100여 년 넘게 그걸 찾아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라는 겁니다. 절연체는 뭐냐?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연구팀이 공개한 물질은 전기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독일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한국 연구팀이 제시한 초전도체와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은 LK99 제조 과정에서 생긴 그 불순물인 황화구리 C2S라고 합니다. 이 황화구리로 인한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초전도체 발견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배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LK99가 초전도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네이처는 이번 독일 연구팀의 결론은 LK99가 사상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한 것이기를 바라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네이처지도 독일 연구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아니다,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데 다 같이 공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번 독일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UC 데이비스의 물리학자 비시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LK99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 연구팀이 공개한 논문에 따라서 똑같이 만든 그 독일 연구팀이 어떻게 그 물체를 만들었냐, 한국의 퀀텀 연구소가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이건 다 공개한 거죠. 그 공개된 논문에 LK99을 어떤 물질을 갖고 어떻게 만든다는 걸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만든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논문에 따라서 만든 LK99는 실험 결과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수백만 옴에 달하는 절연체, 그러니까 저항이 하나도 없어서 에너지를 영구히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너무 많아서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강자성과 반자성, 이게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쉽게 말하면 즉 자석과 만나면 끌어당기거나 또는 반대로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자석 위에서 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한국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을 봐도 LK99가 자석 위에서 반은 살짝 뜨고 반은 살짝 붙어 있는 그런 그 좀 애매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 연구진의 그 검증 결과를 보도한 과학저널 그 네이처는 그 마이스너 효과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초전도체여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저널 네이처는 그 뒤에 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네이처지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지난달 사상 최초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 발견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에 전 세계에서는 큰 관심 속에 진행되어 온 검증 작업이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논란의 교훈을 되돌아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성급한 결론과 논문 발표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소위 뼈 때리는 한마디인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요, 그 논문 발표 직후에 널뛰듯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 몇몇 기업의 주가 변동, 또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돈을 번 사람이나 또는 뒷차를 탔다가 거액을 날려버린 그런 주식 개미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논문 발표 직후에 몇몇 연관됐다라는 그 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한 직후 주식을 대거 팔고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주말 특집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촉즉발 중국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한국의 경제와 직결되면 결국 우리 미주 한인들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내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